저는 클라라 헬빈입니다.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노르웨이 선박관리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슬로의 6월 아침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12명의 이사진 앞에 놓인 건 참담한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3년간 준비해온 북해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탈락해버린 거죠. 회장 올라프 요한센이 차갑게 말했어요. 클라라,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제 아버지 스벤 헬빈이 40년간 꿈꿔온 프로젝트였어요. 제 아버지는 노르웨이 최고의 해양 엔지니어였습니다. 북해 유전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렸죠. 하지만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모든 꿈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클라라, 노르웨이가 다시 바다의 제왕이 되도록 해다오라는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시며요. 노르웨이 조선소의 기술력이 문제였어요. 베르겐 조선소는 여전히 50년 전 기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낡은 용접 장비, 수동식 크레인, 아날로그 설계 시스템. 제가 아무리 현대화를 제안해도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더 치명적인 건 인력 부족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모두 IT나 석유 산업으로 떠났고 남은 건 고령화된 기술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덴마크 머스크와 독일 브레머 조선소에게 처참하게 밀려났죠.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2030년까지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3% 감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하루아침에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북해 유전 개발 당시 사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과연 저에게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 능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운명을 바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LNG 벙커링선 해운업의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의 로이드지 기사였어요. 바다 위에서 직접 선박에 액화천 연가스를 공급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됐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더 깊이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LNG 벙커링선 기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한 국가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조선소들이 이미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따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회사를, 아니, 제 인생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노르웨이가 놓친 혁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발견했을 때 그 희망을 붙잡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양공학 박사인 제가 한국까지 와서 조선소를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활기였어요. 노르웨이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건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어요. 뭔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죠. 울산행 KTX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일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기차에서 만난 한국 사업가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제가 조선업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이더군요. 아, 울산 가시는군요. 거기가 세계 조선업의 심장이에요. 현대중공업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1970년대 황무지였던 울산 미포만에 조선소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불과 5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다는 거였죠.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울산역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멀리서도 조선소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HD 한국 조선해양으로 향하는 길에 택시 기사가 한국어로 뭔가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HD 한국 조선해양 정문에 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거대했어요. 635만 제곱미터라는 야드가 어떤 규모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을 초월했죠. 정문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김선호 부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30년간 이 조선소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클라라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더군요. 높이 128m, 폭 165m의 골리아스 크레인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량만 7,560톤이라는 그 크레인이 수십 톤짜리 철재를 마치 장난감처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해 줬어요. 저 크레인이 움직일 때는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죠. 안내를 받아 LNG 저장 탱크 제작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마이너스 162도의 극저온을 견뎌내는 탱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일반 강철로는 절대 불가능한 온도죠. 현장 엔지니어 박민수 차장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은 0.7mm 두께의 특수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을 완벽하게 계산해서 설계했어요. 그 정밀함과 완성도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수천 개의 패널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극저온을 견뎌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한 척의 LNG 벙커링 선을 만들기 위해 수천 명이 투입됩니다라고 박 차장이 말했어요. 단순히 철판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극저온 기술, 자동화 제어,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게 조화를 이뤄야 하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산업은 정말 하나의 생명체라는 걸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하나의 선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가장 놀란 건 중소기업들까지 총동원된 기술 생태계였어요.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밸브 하나, 센서 하나까지 모두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어요. 자동화 제어 장비도 자체 제작이 가능하고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독자 개발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며 느낀 건 50년간 축적된 기술의 깊이였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개선해온 결과였죠. 저녁이 되어 김 부장과 함께 울산 시내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가 말하더군요. 클라라 박사님, 내일 보여드릴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왜 세계 1위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눈에서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클라라, 한국은 어떤가? 우리가 찾던 답이 있나?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여기에 미래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HD 현대 미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LNG 벙커링 선이 건조되는 현장을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조선소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어요.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해졌어요. 길이 143m, 너비 25.2m, 높이 12.9m 규모의 LNG 벙커링선이 거대한 독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만 8천 세제곱미터의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선박은 정말 바다 위의 주유소였어요. HD 현대미포의 이철민 상무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어요. 클라라 박사님, 이 선박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 18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18개월 동안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극저온 저장 기술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62도에서 LNG를 액체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가스로 변해서 부피가 600배로 팽창한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라고 이 상무가 말했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엔지니어가 저를 화물창 내부로 안내했어요. 멤브레인 방식의 내벽이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수만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와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 센서들이 0.1도의 온도 변화도 감지합니다라고 젊은 엔지니어 정수진 대리가 설명해 줬어요. 만약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자동으로 대응 시스템이 작동해요.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함이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 용접공 김태수 씨가 말하더군요. 저는 제가 만든 선박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 일이 단순한 용접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을 이해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이들에게는 선박 제조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던 거죠. 제가 가장 놀란 건 자동화 수준이었어요. 용접 로봇이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작업하고 인공지능이 품질을 검사하고 모든 공정이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인 정신도 살아있었어요. 로봇이 할 수 없는 섬세한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완성하고 있었거든요. 기계와 인간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벽에 붙어있는 안전 표어들이었습니다. 무사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품질은 자존심이다 같은 문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이 상무가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오후에는 품질관리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완성된 부품들을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8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의 온도 변화를 수천 번 반복하는 시험이었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제 선박에 사용할 수 없어요라고 품질관리팀장 황미영 차장이 말했어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날 저녁 울산 시내에서 조선소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하더군요. 저희가 만든 선박이 유럽에서 운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울산에서 시작된 기술이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울산 항구를 바라봤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조선소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불빛으로 밝혀진 거대한 선박들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울산에서 놀라운 기술력을 목격한 저는 본사의 흥분된 목소리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열린 이사회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회장 올라프 요한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클라라, 자네가 너무 성급한 것 같네.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중국 제안을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저가 울산에 있는 동안 중국 상하이 조선그룹과의 합작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 측 대표단이 오슬로를 방문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매력적이었어요. 건조 비용을 30% 절약할 수 있고 6개월 단축된 일정으로 선박을 인도하겠다는 거였죠. 거기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기술력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은 아직 상용화된 LNG 벙커링선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러자 재무담당 이사 라르스 안데르센이 차갑게 말했어요. 클라라,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거야. 30% 비용 절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저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정말 원하는 건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한국의 LNG 벙커링 기술이었거든요.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조사한 바로는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며 접근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 조선소 내부에도 중국 브로커들이 침투해서 기술 정보를 빼내려 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이 상무가 걱정스럽게 말해줬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중국이 우리 기술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기술 교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본사 임원들은 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중국이 싸게 해준다는데 왜 굳이 비싼 한국을 선택해야 하나라는 반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CSSC 산하 후동중화조선이 상하이 창싱다오에 새 조선소를 가동하며 연간 생산 능력을 6척에서 10척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투입 예산만 3조 4천억 원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이건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울산에서 만난 김선호 부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네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김 부장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클라라 박사님, 우리도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이 있습니다. 그가 설명해 준 건 한국만이 보유한 급저온 제어 기술이었어요. 마이너스 162도에서 LNG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송하는 기술은 50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거였죠. 중국은 빠르고 싸게 만들 수는 있지만 50년을 견뎌낼 품질은 만들 수 없어요라고 김 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전이 생명인 해양 산업에서는 검증된 기술이 최우선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본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비용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울산 시내 카페에서 정수진 대리와 만나 커피를 마셨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요즘 중국 쪽에서 접촉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기술 교류라고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서 의심스러워요. 어떤 질문들인가요? 멤브레인 제작 공정이나 급저온 제어 알고리즘 같은 핵심 기술들이요. 일반적인 기술 교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기술 습득 욕구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거죠. 그날 밤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중국과의 합작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사회가 제 의견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 체류 4일째, 저는 조선소 깊숙한 곳에 있는 특별한 시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LNG 연료 공급 시스템 시험장이었어요.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김선호 부장이 직접 안내해줬어요. 클라라 박사님,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정말 특별한 겁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기밀이기도 하고요. 시험장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공간에 실제 선박과 똑같은 LNG 저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 LNG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책임자 박정호 상무가 직접 설명해줬어요. 여기서는 실제 운항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테스트합니다. 바다의 파도, 기온 변화, 극한 상황까지 모든 걸 시뮬레이션해요.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체 개발한 극저온 회로 모듈이 영하 162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수만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제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미국과 유럽의 인증을 모두 받았습니다라고 박 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국 해안경비대, 유럽 해사청, 노르웨이 선급협회까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관들의 검증을 모두 통과했어요. 그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노르웨이 선급협회의 인증을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기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을 자세히 봤어요.
극좋은 상태의 LNG를 다른 탱크로 이송하는 실험이었는데 그 정밀함이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 이민재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온도 제어예요. 0.1도의 차이로도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0.1도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동 안전 차단 시스템이었어요. 실험 중에 1% 이상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0.1초 안에 모든 연결이 차단되더군요.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속도조라고 이 박사가 말했어요. 이런 기술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박 상무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클라라 박사님,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수백억 원을 투자했고 50명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매달렸죠. 이걸 중국이 3년 만에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모방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실패를 통한 학습,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였거든요. 실험실 한쪽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차세대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시스템과 수소 연료 전지 실험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박 상무가 말했어요. LNG는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최종 목표는 완전한 무탄소 연료입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 미래를 한국 기술에 걸어보겠다고요. 노르웨이 본사가 뭐라고 하든 이 기술이야말로 해운업계의 미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울산 항구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LNG 벙커링 선들이 건조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이 그 기술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분야의 절대 강자라는 걸 실감했죠. 그날 저녁 김 부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김 부장님,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런 걸 보고도 중국을 선택한다면 정말 바보겠어요. 김 부장이 씁쓸하게 웃더군요. 클라라 박사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만 보고 판단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겠다고요.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울산에서 돌아온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본사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오슬로 본사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이사회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중국 측과의 협상이 급속도로 진전됐던 거죠. 회장 올라프 요한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자네가 없는 동안 중국 측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네. 건조비 35% 절감, 일정 8개월 단축, 거기에 중국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네. 저는 급하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비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러자 재무담당 이사 라르스 안데르센이 비웃듯 말했어요. 클라라, 자네 혹시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거 아닌가? 왜 그렇게 한국만 편드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내린 판단을 의심하다니요. 이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순전히 기술적 판단에 따라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 해운연합 내부에서 한국 독점은 위험하다는 정치적 압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브뤼셀의 일부 정치인들이 한국의 조선업 시장 지배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EU 해양정책 담당관 마르틴 밀러가 직접 본사에 연락을 해왔다고 했어요. 유럽 해운업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아시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나고 품질이 좋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치적 이유로 우수한 기술을 외면한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이사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중국 상하이, 조선그룹과의 합작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10명이 찬성했어요. 저를 지지해준 건 기술 담당 이사 에릭 노르드만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클라라의 말이 맞아요라고 에릭이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훨씬 우수합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미 결정을 내렸네요.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걸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회장실로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을 시도했어요. 회장님, 이 결정은 정말 위험합니다. 중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올라프 회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클라라, 자네 아버지 스벤과는 오랜 친구야. 하지만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거라네. 이해해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제 신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꿈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측과 연락을 취했어요. HD 한국 조선해양의 김선호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혹시 개인 자격으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 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클라라 박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 부장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박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시다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는 독립적인 선박 운영업체들이 많거든요. 그가 소개해준 건 부산의 중견 해운회사였어요. 김대성 대표가 운영하는 대성해운이었습니다. 30년간 해운업에 종사해온 그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신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동료들이 만류했어요. 클라라, 너무 성급한 것 아냐?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에릭 노르드만이 마지막으로 격려해줬어요. 클라라, 내가 오라.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실망이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어요. 클라라, 잘했다. 신념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버지가 못다 한 꿈을 내가 이루는 거구나.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격려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제 신념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8개월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첫 번째 LNG 벙커링선 노르딕 파이오니어호가 노르웨이 해역으로 출항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직접 그 선박에 탑승해서 첫 벙커링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8개월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부산의 대성해운과 손잡고 독립법인을 설립했지만 자금 조달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게 험난했습니다. 노르웨이 본사에서는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압력을 넣었어요. 하지만 김대성 대표의 도움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클라라 박사님,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의심과 반대에 부딪혀요. 하지만 그게 옳다면 끝까지 해봐야죠. 부산에서 출발한 노르딕 파이오니어호는 35일간의 항해 끝에 노르웨이 스타방헤르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143m, 1만 8천 세제곱미터의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선박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북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벙커링선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선박 안정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할 수 있었죠. 파고 5m의 거친 바다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선장 라르스 요한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40년간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선박은 처음 봅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LNG 추진 컨테이너선 머스크 그릴랜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만 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이 중간 항구에 들르지 않고 바다 한복판에서 직접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였어요. 벙커링 작업이 시작됐어요. 두 선박이 평행하게 항해하면서 호스를 연결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40m나 되는 거대한 호스가 두 선박을 연결하고 마이너스 162도의 LNG가 안전하게 전송되기 시작했어요. 제어실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는데
한국 기술진들이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울산에서 8,000km 떨어진 이곳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안전을 확보해주고 있었죠. HD 현대미포의 박정호 상무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말했어요. 클라라 박사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벙커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바람이 강해지면서 두 선박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작업을 중단해야 했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의 자동 안전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0.1초 만에 상황을 판단하고 호스의 길이와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요. 선장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라고 선장이 말했어요. 인간의 판단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네요. 3시간 후 벙커링이 완료됐을 때 저는 무전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료 공급이 아닙니다. 해운업계의 혁명입니다. 머스크 그린랜드호의 선장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노르딕 파이오니어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어디든 제약 없이 항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20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고 모든 재산을 걸고 도전한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갑판에 서서 북해의 별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만든 이 선박이 앞으로 수십 년간 바다를 누비며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기여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라르스 선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클라라 박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이 기술로 노르웨이가 다시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제 도전을 응원해 주셨던 아버지. 이 성공을 가장 기뻐하실 분이셨죠. 다음 날 오슬로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라프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클라라, 자네가 옳았네. 우리가 실수했어. 중국과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술 부족으로 건조가 6개월 지연됐고 품질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거였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라고 회장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제 길을 찾았거든요. 벙커링 성공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한국 기술로 만든 세계 최초 상업용 LNG 벙커링선이 북해에서 성공적으로 첫 작업을 마쳤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장식했죠. 블룸버그는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어요. 노르웨이 해양공학 박사 클라라 헬빈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해운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주목했어요. 이 기술로 한국 조선업계는 향후 10년간 50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죠. 가장 놀라운 건 노르웨이 현지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한국에 대해 잘 모르던 노르웨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르웨이 최대 일간지 아프텐포스텐의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조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여성 엔지니어라는 제목과 함께요. 기사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제 프로젝트는 해운업계의 친환경 모범 케이스로 소개됐습니다. IMO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어요. 키타크림 사무총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르딕 파이오니어호의 성공적인 벙커링 작업은 해운업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면서도 운영비는 오히려 절약할 수 있다는 성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벙커링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국은 이 프로젝트로 6개월 만에 3조 원 이상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과 거제, 목포 등 조선소가 있는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신규 고용만 2만 명이 창출됐고 관련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계속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은 왜 한국인가? 였습니다. BBC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기술력과 국제 정세, 그리고 시장 주도권의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50년간 축적된 조선 기술과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그리고 완벽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중국은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지만 50년을 견뎌낼 품질은 만들 수 없어요. 유럽은 기술은 있지만 혁신 속도가 느려요. 일본은 보수적이에요. 오직 한국만이 첨단 기술과 빠른 혁신, 그리고 검증된 품질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저를 초청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차세대 해양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클라라 박사님 덕분에 한국의 해양기술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겠어요.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차세대 연료인 암모니아 벙커링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30년대에는 완전히 무탄소 연료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HD 한국 조선해양의 김선호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클라라 박사님이 시작해 주신 일을 계속 이어가겠어요. 한국이 세계 해양 산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 프랑스의 CMA CGM, 독일의 하팡로이드 등 글로벌 해운사들이 한국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해양 기술의 미래를 제시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조선소가 제조시설이 아닌 미래 산업의 심장으로 재조명받았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MIT의 해양공학과 학생들이 울산 조선소를 견학 왔을 때 한 학생이 말하더군요. 한국이야말로 해양 엔지니어링의 메카네요. 졸업하면 꼭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때 저는 진짜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1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울산에 정착해서 HD 한국 조선해양과 함께 글로벌 해양기술 협력센터를 설립했어요. 전 세계에서 젊은 해양공학자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센터는 울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30층 건물이었어요. 최신 VR 시뮬레이터부터 실제 LNG 시스템 모형까지 모든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매주 40여 명의 해외 연구자들이 방문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LNG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독일 함부르크에서 온 연구팀이었어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해양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였는데 그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였어요. 팀장 한스 밀러 박사가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독일도 조선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LNG 기술을 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볼 때입니다. 한국 기술의 정밀함과 완성도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느껴져요. 어제는 인도에서 온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찾아왔어요. 프리아 샤르마라는 이름의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클라라 박사님처럼 저도 신념을 위해 도전하고 싶어요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인도에서도 한국 기술을 도입해서 친환경 해운업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좋은 기술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니까요. 센터에서는 매달 미래 해양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차세대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죠. 최근에는 수소 연료 선박과 완전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요. 저녁이 되면 저는 항상 울산 항구를 바라봅니다. 수많은 LNG 벙커링 선들이 건조되고 있고 완성된 선박들이 전 세계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노르딕 파이오니어 2호가 출항했어요. 더욱 진화된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벙커링 선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벙커링 시스템과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이 탑재됐어요. 한국은 이제 진짜 세계 해양 경제를 선도하는 등대국이 됐어요.
매년 전 세계 LNG 벙커링선 발주량의 70%를 한국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특허도 전 세계의 60%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한국 사람들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조선업을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도 조선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젊은 인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미래가 밝다는 뜻이니까요. 지난달에는 노르웨이에서 아버지가 방문하셨어요. 8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국까지 오신 거였어요. 울산 조선소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클라라, 내가 해낸 일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해냈구나. 아버지와 함께 HD 한국 조선해양을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도 벅찼어요. 40년 전 아버지가 북해에서 꿈꿨던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올해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암모니아 벙커링선 상용화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든요. 완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LNG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신념을 위해 모든 걸 걸고 도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서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큰 선택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LNG 벙커링선이 울산에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 선박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만든 바다 위의 등대들이 인류의 항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등대를 켜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